네, 오늘 뇌파 스트레스하고 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율동, 인지, 수면, 정서, 행동 요 5개를 했고요.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스트레스와 주의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제일 먼저 보셔야 할 게 나이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기초율동, 2D 스펙트럼을 통해서 기초율동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피크, 부피크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거. 예를 들면은 어, 델타파와 세타파 구간, 알파파 구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요 세타파 4에서 7 구간보다 요 알파파 구간 90, 11 구간이 세타파보다 높을 때 2D 스펙트럼에서는 기초 율동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제일 기초 율동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하고 주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스트레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단어가 어, 환경의 자극이나 반응 혹은 환경에 대한 개인의 반응 사이의 상호 역동적 작용으로 보는데 결국 환경의 자극이나 반응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다음에 어, 여기에 어떤 기분 나쁜 네, 이런 반응의 작용으로 코르티솔 호르몬이 증가하는 걸로 해서 신진대사의 불균형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환경 자극 반응, 환경에 대한 개인 반응 사이의 상호 역동적 작용인데 부정적인 경험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스트레스학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호르몬이 증가할 때 신진대사 불균형 상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리적 증세는 뭐 피로, 두통, 불면, 호흡곤란, 소화장애 등이 있고요. 심리적 증세로는 정서 상태가 변하면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며 의사결정 및 집중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식욕도 감퇴하게 되고요. 급격한 체중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개인의 외형적 용모에 영향을 주어 피부색이 거칠어지고 병색이 보일 수도 있고 눈에 피로감을 담고 있어 생기를 잃게 됩니다. 잦은 흡연과 음주로 건강을 해치고 정상적인 활동이 힘들어질 수 있고 직장에서 업무 수행 성과도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 건강 최고의 적으로 지금 스트레스를 잡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모든 병의 95%가 스트레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재밌는 얘기로는 우리가 원시시대 때는 맹수가 가장 큰 적이었다면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가장 큰 적은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대뇌 피질에서 우리 신경 전두엽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 피해라 이런 결정의 감지 후에 시상합으로 전달이 됩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긴급 반응과 완만한 반응이 나오는데 긴급 반응 시 시상하부가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버립니다. 부신 피질에서 아드레날린 분비하고 혈압 상승하고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지게 됩니다. 완만한 반응 시에는 시상 하부에서 뇌 하체를 자극하는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이 분비하고 부신 피질에서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돼서 스트레스에 대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긴급 반응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고 완만한 반응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결국 어, 저희가 제일 많이 나오는 반응들은 완만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르티졸 호르몬은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고요. 이런 호르몬이 분비될 때 장내 세균의 변화가 일으키고 장에서 뇌 속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보내는데 노르 아드레날린이 증가하고 그래서 긴장 반응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증가되면서 식욕도 억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스트레스 해소가 되면 도파민이라든가 베타 엔돌핀이 증가해서 불안이나 통증 완화,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결국은 대뇌피질, 그 다음에 시상하부, 대뇌피질 전두엽이죠. 전두엽과 시상하부의 관계, 시상하부에서 긴급 반응과 완만한 반응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고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완벽한 두뇌 관리사가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뇌파입니다. 스트레스 뇌파는 어, 델타파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델타파 0에서 3.9 요 구간 하얀색 구간이 되겠습니다. 네. 육체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델타파의 활성이 증가합니다. 수면 부족, 피로, 누적, 통증 등이 육체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델타파가 증가하는데 저희가 공부한 바로 첫 번째 한 12 정도 요 정도 상태 12 정도의 상태면 안구 근육이 아주 빳빳하게 돼 있고 그래서 시력 문제가 생기면서 목덜미나 어깨 육체적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목덜미나 어깨가 굳죠. 아주 경직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동맥 산소가 불충분하게 뇌로 공급이 되면서 비염이라든가 그 다음에 두통 문제가 생깁니다. 두통, 축농증, 두통, 네, 그다음 뇌혈액 문제, 네, 뇌가 이렇게 피가 올라가지 않는 거죠. 피곤함, 활력, 편두통 가능성, 이런 이제 또 이 산소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가 산소를 먹고 삽니다. 근데 이 산소가 잘 들어가지 않으면 첫 번째가 이제 두통이고요. 심지어는 세포가 파괴되면서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예, 측두엽이 제일 먼저 노화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측두엽의 청신경, 청신경이 제일 이제 노화가 되는 거죠. 그 그냥 다음에 못 이제 먹기고. 그 다음에 기억이 예, 떨어지면서 아까 결국은 측두엽 노화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은 육체적 스트레스는 결국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를 네, 그 다음에 부신축으로 세 가지 육체적 스트레스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뇌 구조 결국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을 세 가지를 갖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신 피질에서 부신 쪽에서 코르티솔 호르몬이 증가되면서 이게 뇌파 패턴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델타파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는 스트레스 반응의 생리적 지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게 A라고 했으면 B를 보겠습니다. B는 뭐냐면은 B는 20 이상 이쪽 구간입니다. 이쪽까지 지금 아이고 네 지금 이게 보시면은 여기는 거의 20을 뛰어넘었습니다. 델타파가 그렇죠? 델타파가 이렇게 높게 나온다는 것은 몸을 움직이거나 1번 몸을 움직이거나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이렇게 델타파가 세다는 것은 심각한 뇌의 문제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몸을 움직이거나 심각한 뇌의 문제가 있다. 몸을 왜 움직입니까? 여러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라고 해도 몸이 움직이는 것은 조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파킨슨, 수전증, 안면 마비, 떨림 이런 증상들이 퇴행성 뇌질환들은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계속 움직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자폐, ADHD, ADD 이런 좀 문제 있는 아이들이 여기서 높게 뜨게 됩니다. 그다음 어, 이게 움직이는 애들이고 움직임이 없어요. 없다고 하면 식물이라든가 혼수 상태 같이 아주 심각한 그런 어, 증상이 의심된다 보겠습니다. 네, 이게 델타파, 스트레스 뇌파는 이쪽 0에서 3.9 그냥 4까지 하셔도 되겠죠. 네, 이쪽까지 보시고요. 최소한 10 이하로 내려와 있어야 델타파가
세기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20에서 30구간 스트레스 냅합니다. 당연히 눈을 감았을 때는 마음이 뇌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알파파만 높게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이게 보입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거죠. 네. 이쪽은 좀 내려왔지만 그래도 문제점이 좀 보이죠. 자운의 불균형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델타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델타파 설명하실 때 여러분 일단 10 이하로 이렇게 좀 잡으시고요. 1차 12에서부터 16에 있을 때 이런 안구 근육에서부터 두 번째 주까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20을 넘어갔을 때는 좀 더 심각한 증상이 의심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나이가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일반 성인인지를 보시고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뇌파입니다, 여러분. 예. 스트레스 뇌파는 고베타파, 델타파와 고베타파, 그다음에 알파파를 여기다 넣는다면 여러분 스트레스일 때 알파파는 어떤 상태일까요? 알파파가 안정 상태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알파파는 떨어지게 되겠죠. 네. 알파파가 떨어진다는 것은 알파파가 나오지 않는다. 알파파가 안정이니까 안정이 되지 않는다 해서 정신적 긴장, 불안, 스트레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뇌파가 아주 정상적인 스트레스가 없는 뇌파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은 떠 있고 이쪽에는 아주 파랗게 크게 볼까요? 아무것도 없죠. 아주 파랗게 되어 있습니다. 세기가 약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하얀색이 점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쪽 부분이 스트레스 뇌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베타파, 고베타파는 고베타를 봤고요. 델타파는 이쪽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 여기는 아예 없죠. 그렇죠? 델타파 세고 스트레스 뇌파도 네, 네, 요 구간 20에서 30 구간 요 밑에 부분 요 뇌파가 이렇게 파랗게 아예 없어야 합니다. 아예 없죠. 하지만 이렇게 하얗게 좀 일어난 것이 보이죠. 이게 전부 스트레스 뇌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것은 정신적 스트레스. 그다음에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뒤에 델타파가 이렇게 올라온 것은 육체적 스트레스.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고 알파파는 약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베타파입니다. 고베타파는 20에서 30 구간이었고요. 정신적 스트레스 뇌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메커니즘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교감신경계 활성화는 각성 긴장 상태를 유발하고 이는 뇌파 패턴에도 영향을 주며 정신적 긴장과 각성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고베타파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값인데 신체의 네, 육체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 델타파입니다. 그래서 10점 이하로 있어야 한다. 10점 이하로 몸이 긴장돼 있다 하면 되겠고요. 정신적 스트레스는 15점 이렇게 보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 A를 보면 약간의 왼쪽에 신체적 스트레스, 좌뇌 스트레스, 델타파가 나오고 있다. 좌뇌 델타파는 좌측의 델타파는 몸의 우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B 이분은 스트레스가 신체적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다음 C 이분은 전부 다 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쉽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일단 어, 여기 증상이 써 있기 때문에 어, 한번 델타파, 고베타파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이분 델타파가 우측뇌가 네, 빨강색이 우측이죠? 우측뇌가 상당히 높습니다. 좌측뇌는 안정돼 있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우측 12를 넘어서 20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델타파에서 12에서 16 구간 이쪽에서 나오는 산소 부족, 그렇죠? 산소 부족으로 인한 두통, 축농증, 비염, 그다음에 이명, 네,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또 뇌졸중이라든가 파킨슨 안면마비 쪽으로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제 몸에 또 우측에도 몸의 좌측이죠. 몸의 우뇌니까 좌측에도 이상이 있을 수가 있다. 네. 요 0에서 4구간을 봤을 때 요 델타파를 보면서 요 두통 의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알파파 구간에서 좌우가 완전히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를 보시면은 우뇌, 좌뇌 네, 완전히 깨져 있고요. 행동도 완전히 깨져 있습니다. 지금은 스트레스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같이 델타파 볼 수 있고요. 이분은 이제 또한 제가 말씀드린 12에서 16 구간, 이쪽 구간에 대한 건데 축농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델타파가 역시 되게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쪽 스트레스 뇌파는 우측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신적 스트레스, 예, 우측뇌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우측뇌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다 공부를 했습니다. 우측뇌가 무엇을 담당하는지, 직관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예술, 예, 이런 그런 비언어 이런 측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그랬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오는지도 저번 시간에 다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20에서 고베타 쪽 스트레스를 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네, 아주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여러분들이 참 크게 볼게요. 스트레스 내파가 이 정도 한 2, 3 정도 나오면은 정상적이다 보시겠습니다. 스트레스. 네. 신체 델타파는 상당히 높고요. 정신적 스트레스는 없다. 네. 잘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잘 견디고 조절하고 있다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스트레스 내파는 0에서 4, 델타 구간, 그다음 20에서 30의 고베타 구간 두 가지를 보고 신체, 정신 여기가 신체, 여기가 정신, 그다음 절대세기 브레인맵에서도 여기서 볼 수 있고 그다음 하이베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같은 설명을 반복 안 하겠습니다. 이쪽 구간, 네, 이쪽 구간, 네, 여기 델타, 여기 하이베타. 그다음에 스트레스, 신체, 정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어떻습니까? 건강이라 써 있네요, 아예. 네, 보니까 델타파가 아예 없고 보겠습니다. 아주 멋진 뇌파가 되겠습니다. 델타파가 아예 없고 세타파도 없고 이렇게 알파파만 나와 있는 거. 네. 10Hz 세기가 4에서 7. 동시성은 0.98에서 아주 완벽한 완벽한 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
신체 스트레스, 정신 스트레스 완전히 잘 견뎌내 조절하고 계신 아주 건강하신 분입니다. 이분 보겠습니다. 이분은 파킨슨 수전증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으신 분인데요. 갑자기 이렇게 세타파에서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아주 기묘한 뇌파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신기합니다. 네, 좀 보기 어려운 뇌파죠. 이렇게 중간중간 이 뇌파들이 세게 나오는. 네, 그분 뇌파가 이제 이겁니다. 네, 그 다음에 아주 건강한 사람. 예, 아까 요분 이분 뇌파가 요거고요. 아까 수전증 파킨슨 인분이 이분입니다. 명백하게 차이 나죠? 네. 그래서 눈을 떴을 때와 눈을 감았을 때 요 알파파만 쫙 나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기초율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 안에 운에 이렇게 다 같이 똑같이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만들어야 할 뇌파가 되겠습니다. 뭐전 국민이 이런 뇌파 만들면 대한민국은 치매가 없는 국가가 되겠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경도인지 장애가 65세 이상 400만 명, 치매 105만 명. 그래서 과반수를 넘죠 이제 65세 이상. 예, 이분들이 이제 75세로 가면 더 심각해지는 건데 일단 65세 이상이 400만 명이 경도인지 장애, 105만 명이 치매해서 총 505만 명이 현재 정신적인 인지 장애를 겪고 있다. 심각한데 어, 무감각이 됐나 아니면은 뭐 어쩔 수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임상 논문입니다. 네, 스트레스 지수에 대한 직장인 스트레스, 네, 뇌파 기반. 그 다음에 요거는 뇌파 조절 훈련을 통한 스트레스 저항 능력이 학업 성적이 올라갔다는 논문이고요. 이거는 뉴로 피드백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여주니까 키가 성장했다. 예.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까 코르티졸 호르몬이라고 했습니다. 코르티솔 호르몬. 예. 여기는 성장 호르몬. 그래서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성장 호르몬이 3분의 1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결국 스트레스가 아이의 키 성장까지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잡아줘야 한다. 뭘로 잡냐? 뇌파 훈련으로 잡는 겁니다. 그다음 뇌파를 했을 때 비만인 스트레스 저항 능력과 비만도 상관성. 즉 스트레스 때문에 비만이 된다. 논문이고요. 그다음 뉴로피드 프로그램이 고등학생 뇌 기능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네. 이런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부 스트레스 관련 논문인데요. 제가 볼 때 제일 많습니다. 뉴로피드백 논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스트레스 논문입니다. 네. 상담하실 때 이렇게 스트레스 논문 관련해서도 좀 보여주시면은 좀 고객분들이 좀 관심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주의 보겠습니다. 주의. 네, 주의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주의력 해가지고 우리 주의력 뇌파가 뭐죠? 예, SMR입니다. SM알파. 네, 이 SM알파에 대해서 좀 더 언제 발견됐고 어떻게 쓰여서 어디에 치료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스텀은 이제 UCLA 심리학, 신경학 교수님인데 요 고양이에 대해서 뇌파의 고양이 뇌파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네. 벨이 울리고 끝난 후 단추를 누르면 음식을
주었고요. 벨이 울릴 때 단추를 누르면 음식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벨이 울리고 끝난 뒤에 예, 단추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벨이 울릴 때 동안 기다립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기다리는 동안 뇌파는 스토먼 박사가 생각했을 때는 기다리니까 아주 느린 뇌파, 서파가 나올 것이다. 예, 수면 뇌파가 나올 것이다 예상했는데 그때 뇌파를 측정해 보니까 완전히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뇌파가 나오냐? 네, 지금까지 그 전까지 발견하지 못한 뇌파가 나오게 됩니다. 네, 12번에서 한 14번 정도, 15번 정도 빠르게 나오는 어, 뇌파를 보고 이름을 짓습니다. 센소리 모터 리듬에서 SMR이라고 감각 운동 리듬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실험을 하는데 역으로 고양이가 스스로 이 특수한 뇌파를 자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A팀은 SMR파를 만들면 음식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세네 번, 1년 정도 훈련을 시킨 결과 자유자재로 고양이가 먹이를 원하면 SMR파를 만드는 것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양이 의지대로 뇌파를 변화시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고양이도 훈련이 되는데 사람도 당연히 훈련이 되겠다. 그렇죠? 스타운 박사는 처음에 고양이를 대상으로 SMR 리듬과 관련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고양이 뇌파에서 특정 주파수 리듬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훈련시켜 이 리듬을 더 자주 나타나게 할 수 있음을 알아냈고 이 리듬이 신경 안정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SMR 리듬이 나오면 가바라는 물질과도 우리 신경전달 물질이죠. 이것과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라는 것은 복잡했던 불균형한 신경망들이 뇌파들이 하나로 딱 뭉쳐지는 딱 어떤 뼈대가 생기는 그런 신경 안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베리스톤 박사입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이제 비행사들이 자꾸 우주선 연료인 모노메틸 하이드라진 독극물이죠. 이쪽에 이제 노출될 때 자꾸 어, 약간의 간질, 발작 증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에서 스터원 박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니까 스터원 박사가 고양이를 갖고 실험을 합니다. 50마리에게 고양이 키로당 10mg의 독극물을 주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뇌파를 측정하고요. 근데 전부 40마리 정도가 구토, 울부짖음, 호흡장애, 발작을 일으켰고요. 7마리는 그 증상이 좀 늦게 나타났고요. 3마리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 3마리. 네. 이 3마리가 아까 말씀드린 SMR파 훈련을 받은 고양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MR파 뇌파 훈련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구나. 심지어 어떻게 요 독극물 예, 이런 모노메틸 하이드라진이라고 하는 이 독극물이 몸에 들어와도 전혀 반응이 없을 정도로 뇌의 면역력을 완전히 올리는
그런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기존의 비행사 경련성 증상, 네, 이런 걸 들이마시면 경련이 일어나는, 이 사람도 그랬었는데 고양이가 뇌파 훈련하면서 완전히 이런 증상이 없어진 것을 보고 발작을 일으키는 세타파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뇌가 기능적으로 강화돼서 발작을 일으키는 역치가 높아졌다. 뇌의 특정 뉴런 집단을 강화시킴으로써 발작을 억제시킬 수 있고 뇌뿐만 아니라 생리적으로 신체 전체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뇌 세포의 발화 패턴, 뇌파를 변화시켜 운동 세포들의 발화율이 줄어들고 회로 패턴이 달라지며 호흡이 안정되고 심박수가 낮아지고 근육 긴장도가 낮아지고 반사작용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태까지 이제 그럼 과연 우리 인간도 SMR파가 있을까? 처음으로 이제 측정을 해보고 뇌암 환자 뇌파증으로 하면서 인간도 SMR파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SMR파를 갖고 나사의 요 경련성 증상 비행사들을 훈련시켜서 증상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합니다. 네. 그래서 SMR파는 스톤 박사는 사람에게도 이 같은 뉴로피드 훈련을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간질 환자들에게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네, 일단 고양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간질을 합니다. 간질은 뇌의 과도한 전기적 활동으로 인해 발작을 일으키는 질환인데 뉴로피드백을 통해 뇌파를 조절함으로써 이런 과도한 활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요. 실험은 간질 환자들의 뉴로피드백 세션을 통해서 자신의 뇌파 활동을 시각적 피드백으로 관찰하게 했고 이를 훈련하여 SMR 주파수를 더 자주 생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SMR은 뇌의 안정 상태와 관련이 있으며 이 상태를 더 자주 유지하면 발작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971년도에 23살에 말이라는 한 달에 2번 이상의 대발작이 일어나는 일상생활의 베타파 영역인데 그쵸? 집중하고 있는 건데 뇌가 불안정해서 세타파의 발생을 막지 못해 간질이 발생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간질 뇌파가 4Hz란 거예요. 4Hz. 네. 그래서 시각적 피드백을 했습니다. 시각적 피드백. 소리로 안 하고 SMR파가 나오면 빨강색, 세타파가 나오면 파란색으로 한 겁니다.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2번 3개월간 총 24회 훈련으로 간질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지엔 클리니컬 뉴로사이콜로지에 발표하고요. 똑같이 71년도에 했던 이제 실험을 74년도에 테네시 대학 조엘 로바 교수가 4명의 간질 환자에게 실험하면서 65% 대발작 감소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시각적 피드백입니다. 시각적 피드백. 이거와 똑같은 사례가 있는데요. 어, 대전에서 청각장애인, 네, 29년간 귀머거리, 귀머거리로 이제 살아온 청년이죠. 이 친구, 어떤 공공 서울대병원에서 인공 와우 수술도 했습니다만 청력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청력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말도 못했습니다. 이 청년을 뉴로 하모니 훈련을 시킵니다. 6개월 만에 소리를 듣게 했고요. 소리가 들리니까 이 아이의 뇌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말을 하게 됐고요.
인지 능력이 좋아지면서 구구단도 암기가 되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바로 뇌의 기적입니다. 주변에 간질환자, 뇌전증이라고 하는데 뇌전증이 현재 70만 명, 청각장애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네. 이런 뉴로 피드백을 알고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어떤 변화가 그들의 삶에 변화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네, 과거는 필요 없고 과거 필요 있죠. 지금이 더 중요하죠.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서 발작, 간질, 아무런 약물 없이 부작용 없이 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 뉴로페놀을 받은 많은 간질 환자들이 발작 빈도가 크게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를 경험했고 일부 환자는 약 복용량을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발작이 거의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뉴로 피드백이 간질 관리에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간질뿐만 아니라 신경학적 장애 치료가 적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리 스터먼을 우리 뭐 음악의 아버지 바처럼 뉴로 피드백의 아버지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미국 소아청소년 의학회에서도 SMR 뉴로 피드백이 간질 치료의 시니컬 가이드라인으로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질 치료법으로는 뉴로 피드백이 효과적 역할을 계속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주의입니다, 여러분. 네, 주의. 이런 ADD, ADHD 전부 SMR로 네, 훈련 모드를 잡아야 합니다. ADD, 주의력 결핍, 집중력 저하. ADHD, 주의력 결핍 플러스 과잉 행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잉 행동. ADD는 주의력이 결핍됐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아이들인데 ADHD는 주의력이 없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기에 충동성이 있습니다. 네. ADD는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이 상대로 적으나 ADHD는 두드러집니다. 성별은 ADD는 남녀 비슷하나 ADHD는 남성에게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DD와 ADHD 뇌파입니다. 역시 세타파가 많고요. 네. 알파파가 알파파가 정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합니다. 알파파가 너무 세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네, 인지가 저하되고 예,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인지, 정서. 예. 알파파의 과증가는 주의력 저하 있고 베타파가 또 집중력 저하기 때문에 베타파가 감소하겠죠. 어떤 하나의 증상을 여러분들이 어, 델타, 세타, 알파, SMR, 저베타, 고베타 써놓고 여기에서 이제 ADHD다 그러면은 당연히 델타 세타가 높겠죠. 알파파도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SNL파, 저베타는 약하고요. 이렇게 뇌파를 갖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실 수가 있으시면 됩니다. 네, ADHD와 이제 자폐 스펙트럼입니다. 네, 어떤 차이가 있냐? ADHD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하지만 사회성 발달이 좀 대체로 가능한데 자폐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심각한 결함이 있고요. 행동으로 봤을 때 ADHD는 과잉행동, 충동, 주의력 결핍이 주된 증상이지만 자폐는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패턴에 또 특정 관심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ADHD는 감각 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자폐 스펙트럼은 감각 처리에 과민 반응하고 둔감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지적 능력은 ADHD는 정상 범위 내에 있지만 자폐는 다양합니다. 정상이 있을 수도 있고 지적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폐스펙트럼의 뇌파는 좀 더 심각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뇌파 활성도, 예, 전도 과도한 뇌파 활성도. 네. 그러니까 델타, 세타, 알파가는 엄청 높고, 네. SMR, 저베타는 너무 약하고, 또 이 고베타는 너무 강하고, 그런데 이 좌우의 균형이 또 깨져 있는, 네, 그런 상태입니다. 자폐 스펙트럼의 장애 환자들은 알파파와 세타파의 활성도가 증가하고 주의력 결핍, 집중력 저하. 주의력이 뭡니까? SMR, 집중력이 저베타, 로우 베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뇌파 동기화 이상, 뇌 영역 간 동기화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뇌 연결성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정보 처리와 통합 능력의 결함이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뇌파. 네, AD, HD 뇌파입니다. 그다음에 자폐아의 뇌파입니다. 2D 스펙트럼 볼게요. 아, 네. 네. 잔해 운해가 완전히 따라가고 있고 이렇게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재밌는 것은 이걸 재미라고 보면 안 되겠죠. 예, 이쪽은 이제 잔해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요. 이쪽은 운해가 높게 나오다가 갑자기 또 잔해가 또 높아지는 그런 경향의 뇌파가 또 나옵니다. 네. 어, 정선은 보시면은 전부 다 이렇게 깨져 있는데요. 여기 현재 정서 행동은 지금 여기 이쪽 부분하고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보이시나요? 여기는 우뇌가 더 높죠. 좌뇌보다. 여기는 또 좌뇌가 높습니다. 우뇌보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기준은 여러분 이 뇌파 2D 스펙트럼, 특히 폐한 2D 스펙트럼을 기준으로 보시고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좌우 연결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 참 여기 우리 저희 주의 스트레스하고 주의 봐야죠. 스트레스, 신체 스트레스 여기가 기준인데 네. 그다음 정신적 스트레스 네, 엄청 세고요. 네, 종합도 세고요. 그다음에 주의 산만 네, 높고 이 회색 공간이 다 기준점입니다. 네, 움직이고 과잉 행동이 있고요. 이 친구도 스트레스, 신체 스트레스 엄청나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엄청나고요. 그다음에 산만하고 움직이고 과잉 행동 이런 것들이 엄청 높게 나옵니다. 네, 전형적인 ADD 자폐 이쪽 뇌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뇌파 보겠습니다. 자폐 경도 인지 장애 이렇게 있는데 아예 뭐 이쪽엔 아예 없고 이쪽에만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신체, 정신 전부 요 회색 공간 크게 볼까요? 네, 신체, 정신 전부 요 회색 10점, 10점 구간에 다 벗어나서 다 과하게 나와 있고요. 산만도, 움직임, 과잉 행동도 전부 요 기준을 넘어서서 더 너무 이렇게 과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네, 심각한 거죠. 네, 이분도 보겠습니다. ADHD, 자폐 이렇게 해놨는데 역시 이쪽 부분 아예 보이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하고 주의 그리고 보겠습니다. 크게 신체 스트레스 50을 뚫고 지나가고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 16, 17 나오고 있고요. 산만도 8점 기준인데 16점 넘어갔고 움직이는 거 42, 47 넘어갔고 과잉 행동도 8점인데 12, 13점 넘어갔습니다. 네. 전형적으로 여러분 볼 수 있겠죠? 네, 비슷합니다. 패턴이. 네, 패턴이 비슷합니다. 전부 이쪽에 다 뚫고 델타 세타가 전부 다 뚫고 들어가고 있고
여기도 뚫고 들어가 있고 여기도 엄청 뚫었고 여기도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주의 이렇게 보시면 네, 이쪽 주의에 관련된 증상 뇌파든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뒤에 또 내용이 나올까요? 또 있네요. 네, 말더듬, 언어장애 뇌파입니다. 네, 보니까 역시 델타, 세타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좌우뇌가 이렇게 뒤죽박죽 되면서 그쵸? 좌우뇌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 지금 스트레스가 예, 2, 3점 나와야 좋다고 했는데 우뇌 스트레스가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우뇌 쪽 좌우뇌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쵸? 정서적인 문제도 심각하고요. 이거 지금 정서 이게 좋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에 우뇌가 높고 좌뇌가 높고 이쪽은 우뇌가 높으니까 또 이렇게 비슷하게 된 것 같은데 알파파에서는 좌측 뇌가 더 높기 때문에 상당히 우울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스트레스는 신체 스트레스가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아마 더듬는 걸 보니까 아마 안면마비도 있을 것 같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히 강하고요. 산만하고요. 움직임 너무 과합니다. 하지만 과잉 행동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실 때 산만도만 높으면 ADD로 봅니다. ADD 3만도만 높으면 ADD 움직임 3만도와 움직임이 높으면 ADHD 여기까지 높다면 이제 자폐적 성향도 있는 건데 이 친구는 자폐 성향은 없죠. 산만하고 움직임이 좀 과할 뿐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간질이면서 발달장애 친구입니다. 역시 이렇게 높고요. 알파파 우울하게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신체 스트레스와 정신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거를 네, 말을 잘 자기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쵸? 주의 보니까 산만하고요. 예, 움직임 조절이 안 되고 있고요. 과잉 행동까지 지금 표출되고 있습니다. 뇌전증에 발달장애에 자폐적 성향까지 있는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 8점, 24점, 8점, 산만도가 8점, 움직임이 24점, 과잉행동이 8점, 요 안에 있으면 정상, 주의 산만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 친구는 주의 산만한 친구. 이게 좀 심하면 ADD가 되지만 이 친구는 아직은 좀 주의 산만하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의 산만하면서 몸을 자기가 조절 못하고 거기에 과격한 폭력성까지 껴있으면 이 친구는 자폐성이 있다. 그래서 ADD 이쪽까지 가면 ADHD 이쪽 가면 이제 오티즘, 자폐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네. 저희 이제 논문들입니다, 여러분. 네. 과잉행동장애, ADHD 논문, 지적장애, 주의, 주의력, 주의집중, 주의 과잉행동장애, 주의, 주의 집중, 발달 장애, 주의력, 주의 결핍 및 과행동 장애, ADHD, 네, 성인 HD에 대해서 논문들이 뉴로 피드백 논문, 특히 뉴로 하모니를 한 논문들이 되겠습니다. 네. 뉴로 피드백 결론입니다. 빠르고 통증이 없다. 누가 얘기했냐면 오스모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그 책을 제가 또 소개해 드릴게요. ADD, ADHD엔 아주 명저죠, 명저. 네. 저희 책을 제가 두 권, 우리 절판된 책이 두 권 있는데, 하나는
짐 로저스의 두뇌 스스로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제본에서 저희가 제본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네요. 또 이 법에 걸리니까. 하여튼 절판이 됐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 산만한 아이 마음 읽기라고 해서 ADD, ADHD에 대한 뉴로 피드백에 대한 아주 명책입니다. 이 두 권은 꼭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산만한 아이 뒤에 제가 소개해놨을 텐데 이 책이죠. 예. ADD, ADHD 부모님께 권해드린 책. 예. 산만한 아이 마음 읽기. 네. 그래서 뉴로 피드백을 강력히 추천하면서 어떻게 뉴로 피드백이 예, 폭풍을 길들이는가에 대해서 아주 잘 써놨습니다. 부모님께 권해드리면 됩니다. 책이 이제 몇 페이지냐면 이게 옆에 있는데 한 27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뭐 하루에 한 페이지만 읽어도 네, 충분히 한 달이면 다 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결론이 뭐냐? 뉴로피드백 결론. ADD, ADHD 자폐에 대해서 항정신성 약물 치료의 실용적 대안이며 아이들이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자기조절할 수가 있다. 요구와 환경의 변화에 저절로 적응할 수 있다. 뇌가 저절로 적응하는 거죠. 아이들은 전문가의 반복적 감시에서 풀어준다. 다른 치료법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돕는다. 부모가 치료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만든다. 단순한 약물 치료 때만 환자의 몸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작용한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고도 뇌파를 스스로 조절하여 뇌의 기능을 정상화한다.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저희가 소개해 줬는데 잘 난 싫다 모르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책 한 권 소개해 드리면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다른 치료법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돕는 상승 효과를 창출하니까 같이 해라. 이것만 해야 한다 하면 또 안 되고요. 다른 치료법과 그리고 엄마도 부모님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예. 그리고 약물은 그때만 하지만 뉴로피드백은 하루 종일 작용한다.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뉴로하모니로 부산 백병원, 네, 부산대 심리학과 의사분하고 홍창희 교수님이 직접 성인 ADHD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뉴로피드백 훈련 효과에 대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뉴로하모니 갖고 한 논문입니다. 네, 그다음 전북대 정신과, 전북대 심리학과 논문인데요. 여기서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뉴로피드백 집단 12명, 뉴로피드백과 약물 집단 9명, 약물만 11명 배정해서 어떤 게 효과가 좋았냐 이렇게 나온 거죠. 결과 예, 뉴로피드백 집단이 약물 치료 집단보다 더 유의하게 감소됐다. 부주의 점수에서. 그다음 과잉 행동 충동은 어, 새 집단 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아 뉴로피드백 훈련도 약물만큼 증상을 개선한 경향이 있다. 그럼 여러분 약 먹이겠습니까? 뉴로피드백 하겠습니까? 효과가 똑같다면. 또한 뉴로피드백 훈련과 약물을 병행하는 것보다 뉴로피드백 훈련을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이 증상 개선에서 더 긍정적이었다.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서울대학교 뉴로피드백 클리닉인데 어린이 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주의력 결핍, ADHD, 과잉행동장애 이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효과성 입증된 비약물 치료 방법으로 네. 고통과 부작용이 전혀 없고 약물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해서 2008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은 필요하신 분들은 어, 저한테 카톡 주십시오. 네. 많이 봤던 이게 경향인데 그렇죠? 자폐아의 논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 참 재밌게 봤던 게 물론 더 봐야겠지만
자폐 성향은 이 우측 우측이 좌뇌보다 더 셉니다. 근데 ADD, ADHD는 좌뇌가 파랑색, 네, 파랑색 선, 좌뇌가 더 이렇게 더 높더라고요. 어쨌든, 어쨌든 4개월 만에 이렇게 정상으로, 4개월 만에 정상으로 만든 기적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저희 뉴로피드백 교육에 참가하고 있고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원의 한 모 병원입니다. 뉴로피드백 장치가 저희 뉴로하모니가 들어가면서 여기 병원 관계자분들,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분들이 저희 뉴로하모니 의료기 교육을 받는 사진입니다. 열정이 느껴지시나요? 네. 의료진들이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설치를 한 모습입니다. 뉴라모니 MT입니다. 그다음에 아이가 이렇게 커서 이렇게 뒤에다 뭐 대고 하는 훈련한 사진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AI 뇌기능 분석 결과해서 뉴로하모니 S20 브레인 버션스 2024를 만들었습니다. 좀 더 저번에 들었던 것보다 더 예쁘게 그리고 더 깔끔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뇌파 사진도 좀 집어넣고 그다음 좀 어려운 로우 베타 뭐 밴드 좌우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 좌뇌가 너무 지나치게 강하면 우뇌가 너무 지나치게 강하면 해서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들을 요약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내일이나 아니면은 목요일도 쉬는 날이니까 금요일이면 완성되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 날 워크숍 때 발표해서 드릴 테니까요. 한 장 출력하시고 이거 같이 드리고 하시면은 거의 뇌파 분석에 대해서는 그냥 막 찍어. 예. 뇌파 분석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읽어내면 5명, 6명 하시다가 그냥 계속 똑같이 읽어내고 어쩌면 그냥 주셔도 그냥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DHD 어머니 예, 그 훈련 사례 동영상하고 지적장애 1급 어머니 인터뷰 공유한 영상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카톡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서울 송파 잠실 본사에서 50세 이상 예, 치매, 경도인지장애, 지적장애, 아니 지적장애죠. 치매, 경도인지장애, 기억력 향상 하실 분들 무료로 훈련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도 같이 자료를 만들고 프레임카드도 만들고 광고 자료 만들고 그 다음에 유튜브 뭐 틱톡 영상도 만들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들 지역에서 진행하실 분들 대구나 부산, 울산, 뭐 광주에서도 나 정말 세 명이라도 네 명이라도 훈련시켜서 정말 치매 문제, 치매 경도인지 장애 1,000만 명인데 5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노인 자살률 1등에 그렇죠? 노인 불면증 한 400만 명에 단일 증상 최대 사망 원인 뇌졸중까지 합치면은 이게 뭐 전쟁터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좀 좋은 뜻으로 여러분들과 50세 이상 치매, 경도인지 장애, 그다음에 기억력 떨어지면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 기억력 올리는 그래서 전부 뇌를 20대 내로 만드는 그런 캠페인, 그런 운동에 참여하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같이 자료 공유하면서 뭐 매일매일 회의하면서 재밌게 신나게 이런 놀라운 경험을 공유하면서 만들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